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 생산성 극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발표자는 대부교에서 델파이 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제 이름은 김현수이고요. 오늘 진행한 세미나 관련된 내용이나 평상시 델파이나 C++ 빌더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은 웨비나의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저희 테크 게시판 테크.대부기어.co.kr을 이용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한 관련 링크나 발표 자료 또는 다시 보기 등은 참고 리소스에 등록될 예정이니까 혹시 오늘 다 중간에 못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고 리소스 링크를 참고하셔서 다시 보기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목차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단축키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이디 단축키를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면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휙휙 개발을 완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고수의 향기를 풍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에선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 인사이트로 내가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근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코드 규격을 미리 등록해 놓는 템플릿을 통해서 원하는 코드들을 빠르게 완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속성이나 데이터 로드 등의 기능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퀵 에디트,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멀티 플랫폼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파이어모키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양한 이제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 이 네 가지 플랫폼을 개발할 때 화면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지 멀티 디바이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델파이 플러그인과 애드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도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산성 팁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AD 스튜디오 키보드 숏컷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단축키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 대단히 빠르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단축키에 대한 정보는 이 도쿠위키 키 매핑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툴스 옵션, 에디터 옵션의 키 매핑,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키 매핑에 따라서 단축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기본 키보드 단축키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키보드 숏컷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에디터,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단축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단축키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그 단축키들 위주로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은 F6 또는 컨트롤 점으로 ID 인사이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 저장은 Shift Ctrl S 자주자주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닛을 추가할 때 유닛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닛을 열고 유닛 이름을 복사한 다음 유지절에 붙여넣기 하는 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Alt F11 단축키를 통해서 유지 유닛, 유닛 추가 다이얼로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D 인사이트와 유지 유닛 이 두 가지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D 인사이트는 F6, F6을 누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에디터에 포커스가 가는데 이 에디터가 하는 역할들은 자, 버튼이라고 치면은 버튼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팔레트에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컴포넌트를 손쉽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캡션, 캡션이라는 오브젝트 인스펙트 항목을 엔터로 선택해서 속성을 손쉽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디터 옵션, 네, 이렇게 툴스 옵션에 엔바이러먼트 그리고 에디터 앤 디버거 옵션, 네, 이런 옵션 창으로도 바로 가기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D 인사이트 기능을 네,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t F11, 자, 유지 유닛 기능 Alt F11을 누르게 되면은 자, 현재 나와 있는 main.path에 추가할 수 있는 유닛 네, 목록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요. 이 유닛을 인터페이스 즉 구현부 또는 선언부 또는 구현부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 스플래시를 구현부 쪽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플래시 유닛이 구현부에 있는 유지절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디자이너에서 폼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방향키 또는 시프트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이동하거나 여러 칸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네, 단축키가 있고요. 자, 탭이나 방향키를 통해서 다른 컴포넌트를 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정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ESC 키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선택된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또 1에서 9까지를 누르게 되면은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면은 북마크 바로 가기 그리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은 북마크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네, 단축키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C는 클래스 완성. 자, 클래스 완성이라고 하면은 그 클래스의 선언부의 메소드를 구현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은 구현부 쪽에 그 몸체가 생성이 돼서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업다운은 선언부와 구현부를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소드에 대한 파라미터가 변경이 됐다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P를 눌러서 선언부와 구현부를 그 파라미터를 동기화하는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두를 추가하는 대화 상자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T 그리고 현재 라인을 네, 한 줄 주석 처리하거나 해제할 때는 컨트롤 슬래시 그리고 자동 완성. 자, 코딩을 할 때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저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동 완성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W로 선택을 현재 커서가 가 있는 곳에 단어를 네, 선택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시프트 1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북마크가 추가가 되고요. 이쪽에는 컨트롤 시프트 2 하면은 이쪽에 북마크가 추가가 됩니다. 쭉 다른 쪽을 보다가 다시 컨트롤 1을 누르면 북마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컨트롤 2, 컨트롤 1, 2 이런 형태로 북마크를 추가한 다음에 바로 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2 똑같은 번호를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1 누르면은 북마크가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소드, 자, 클래스 완성.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밸류는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은 구현부 쪽에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바로 코딩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업 또는 다운을 누르게 되면은 선언부와 구현부를 빠르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파라미터가 변경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P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언부와 구현부의 파라미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 손쉽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알트 P를 누르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네,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메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메소드 위쪽이나 그 코드 중간중간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이러한 대화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데모 이후 삭제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주석이 표시가 되는데 이 주석은 뷰의 투두. 자, 투두가 어디 네, 투두 리스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투두 리스트에는 이 투두 그 주석이 네, 모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한 것들은 네,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네,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정한 라인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여러 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이용해서 주석을 하거나 주석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것들 코딩할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것들, 코딩할 것들을 자, 이 메소드에서는 셀프가 안 되네요. 셀프 점, 네,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때 컨트롤 W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단어 형태로 선택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값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네,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컨트롤 W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유용하고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들을 네, 함께 알아봤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혹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하단에 있는 이 PDF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네, 2페이지 가량의 이제 단축키 그 문서를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인쇄해서 그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자주자주 보시면은 단축키 활용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 코드 템플릿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드 템플릿은 자주 사용하는 코드 원형을 제공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보통 if문, if else문, 뭐 try except, try finally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 코드로 직접 다 입력을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이런 코드 원형을 제공을 해주고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코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코드 템플릿이고요. 자, 이 코드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코드 템플릿을 보기 위해서는 뷰에 네, 템플릿 메뉴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템플릿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 에디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f else 자, 볼까요? 자, 이 if1 하게 되면 if then else 이러한 구조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J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블록 단위의 포인트가 제공을 되고요. 여기에 조건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해서 true일 경우 then 코드를 넣고 그리고 다시 탭을 이용해서 else 코드를 작성해서 엔터 치면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되는 for 입문 같은 경우에는 for in을 치고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템 그리고 리스트 이런 형태로 넣어서 엔터 치면은 그 이후에 이 포문 안에 있는 구문만 구현하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ry except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죠. 일단 try 2만 친 다음에 컨트롤 J 누르면은 이렇게 이 try except 구조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뭐 변수명이나 exception 그 클래스 명만 exception 명만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그 템플릿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에디트, 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XML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템플릿, 원하는 템플릿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살펴볼까요? 자, 먼저 템플릿의 이름, 적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작성자 정보를 넣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코드들은 이렇게 C데이터 아래에 가로 안에 이렇게 여러 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파이프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이 포인트 항목에 추가를 해야 되고요. 이 포인트에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는 델파이로 되어 있고 이러한 힌트 그리고 기본값은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템플릿을 해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을 해주고요. 템플릿의 이름은 테스트, 그리고 설명도 테스트, 작성자는 험프리, 그리고 랭귀지는 델파이. 자, 그리고 텍스트라는 한 줄 주석을 테스트라는 이게 왜 이럴까요? 테스트라는 한 줄 주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그래서 test.xml로 저장을 한 이후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를 등록을, 템플릿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작성한 템플릿 코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팀 또는 현업에서 그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코드들을 이 템플릿에 등록해 놓고 이 템플릿에 대한 그 이름만 등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통해서 빠르게 이 코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우 강력하죠. 여기에서는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변수, 포인트 같은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이 포인트도 편집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템플릿을 참조해서 사용자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추가해서 좀 더 생산성 높은 코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리파지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리파지토리는 자주 사용하는, 즉 재사용할 화면, 폼이나 다이얼로그 박스 프레임 등, 그리고 데이터 모듈을 저장소에 보관한 후에 재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 저장소는 팀원 간 저장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그 화면을 저장소에 보관해 뒀다가 그것들을 상속을 받아서 다시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똑같은 항목을 복사해서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화면을 제작할 필요 없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화면을 불러와서 바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툴바,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패턴을 구성한 폼을 구성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to Repository라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타이틀, 툴바,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타이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이렇게 아이콘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마이 폼, 마이 폼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도 저장이 돼야겠죠. 이거를 저장소에. 자, 이렇게 이제 add to repository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소에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이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 new, other, 그리고 저희가 추가했던 myform 가면은 툴바, 스테이터스바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항목을 복사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상속받아서 구현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직접 사용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추가가 되고 사용되어 있는 요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기능만 구현해서 코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저장소를 팀원 간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툴스 옵션, 자, 엔바이러먼트 옵션에 이 쉐어드 리파지토리에 공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디렉토리에 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불러올 수,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저장소에 추가할 때는 폼 에디터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에디트 리파지토리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요. 저장소에서 불러올 때는 파일류, 아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옵션으로는 카피, 똑같은 항목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너리티드는 사용 항목을 상속받는 거고, 그리고 유즈 옵션은 직접 그 파일을 수정을 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만약에 팀원 간 저장소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에서 쉐어드 리파지토리의 공유 폴더를 지정하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이 도쿠위키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퀵 에디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퀵 에디트는 자주 사용하는 속성을 화면 폼 디자이너에서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컴포넌트 또는 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퀵 에디트와 같은 팝업 메뉴를 선택하면은 오른쪽 같은 항목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름과 캡션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고, 얼라인, 레이아웃, 컬러와 같은 항목을 비주얼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이 해당 컴포넌트의 속성 값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렬, 레이아웃, 색상 속성을 편집할 수도 있고, 컴포넌트에 따라서 이미지 불러오기 또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필드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이 있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퀵 에디트, 빠르게 편집하는 기능, 그리고 카피, 이름을 카피하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 리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할당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먼저 퀵 에디트. 자, 이렇게 btn, add, 그리고 추가, 그리고 얼라인은 레프트,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데모를 구성할 때 이런 퀵 에디트 기능을 사용하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때 패널을 하나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퀵 에디트, PNL, 메인, 캡션은 지우고 얼라인을 클라이언트로, 오케이. 그리고 패널을 놓고, 그리고 툴바를 놓고, 자, 툴바는 이렇게 메인에 놓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퀵 에디트로 PNL 컨텐트, 그리고 캡션은 없애고, 온라인. 자, 그 다음에 패널을 하나 놓고 퀵 에디트, PNL 메뉴, 온라인은 레프트.
이렇게 퀵 에디트를 이용하면 매번 속성창에 가서 속성을 수정하고 다른 컴포넌트 선택해서 속성을 찾아서 수정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은 됐고요. 이미지. 자, 이미지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오픈 퀵 픽처 기능을 이용해서 PC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기능, 주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DB 에디트 그리고 DB 메모 등과 같은 컴포넌트를 추가한 이후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 연결하고 필드를 선택하는 것들은 매번 이렇게 속성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퀵 에디트를 이용하면은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로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풀 네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로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잡 카운트, 컨트리 이렇게 지정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퀵 카피 네임 선택하면은 클립보드에 선택한 컴포넌트의 이름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컴포넌트를 지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폼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퀵 디자인 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툴바와 이 스테이터스 바와 같은 컴포넌트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탭피드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폼의 속성이 다이얼로그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탭이 들어가 있는 탭 컨트롤 그리고 하단에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도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자, 그리고 필요한 컨트롤들도 이렇게 버튼,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들이죠. 이렇게 add 컨트롤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add 컴포넌트로 이미지 리스트, 액션 리스트, 메인 메뉴, 팝업 메뉴 등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매번 이 속성창을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 제공하지 않는 속성들은 이 속성에도 오브젝트 인스펙터의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임 그리고 캡션 등과 같은 내가 필요한 속성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러한 그 화면 디자인할 때 논비주얼 컴포넌트들이 눈에 거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자, 요 하이드 논비주얼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해서 감췄다가 보였다가 할 수 있는 기능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이 도쿠위키 문서를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퀵 에디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어몽키 기술입니다. 자, 파이어몽키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의 소스 코드로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이 네 가지 플랫폼용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하나의 소스 코드로 네 가지 플랫폼의 앱을 만들다 보니까 화면을 디자인할 때 이 화면이 iOS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또는 윈도우나 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모바일 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최종적인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에서는 실제 디바이스에 앱을 넣어서 그 디바이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의 시간을 단축시키면은 개발 생산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세 가지를 안내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기술은 스타일 선택기를 이용해서 모바일 스타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나만의 나의 도서관 앱 만들기 화면이고요. 자, 요런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iOS는 어떻게 보일지는 이 위에 있는 스타일 편집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마 요런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iOS에서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약간 룩앤필이 차이가 있고 테마 색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OS 10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화면을 이제 각각의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미리 이제 구현하는 시점에 예상하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를 이용해서 아이디 상에서 장치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화면이 실제 장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아이디 상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저 나와 있는 영역에 아래 탭을 보면은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거를 띄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iOS 4인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안드로이드 4인치 폰에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5인치 폰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일 거다라고 멀티 디바이스 프리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른 디바이스는 어떻게 보일까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상단 폼 디자인의 상단에 보면은 뷰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폰 5.5인치, 자, 그리고 아이폰 4.7인치,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7인치 태블릿, 자, 그리고 구글 글라스에서 어떻게 볼까요? 자, 그리고 모토로라 모토 360. 자, 요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 종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목록들은 툴스 옵션에서 그 원하는 기기의 정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기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 모바일 그 스마트워치를 지원할 때는 이런 UI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 글라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디 상에서 이제 실제 기기에 어떻게 보여질지를 미리 볼 수 있으면은 이 앱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확인하고 잘못됐네 다시 수정해서 배포하고 그런 시간을 줄여주고 이 화면에서 수정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런 기능들을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파이어 UI 라이브 프리뷰라는 기술입니다. 자, 파이어 UI 라이브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자, 특정한 앱을 그 실제 기기에 설치한 다음에 아이디와 그 실제 기기가 자동으로 연결되면은 물리적인 기기에서 내가 구현하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 기술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동영상은 그 엠바카드로의 짐 맥키트가 촬영한 영상이고 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맥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제 아이디를 설치한 윈도우,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요거는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요거는 윈도우 10 태블릿, 그리고 요거는 맥북, 요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준비를 했고 각각 디바이스에는 Fire UI 라이브 프리뷰라는 앱을 사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아이패드, 아이패드 앱에서 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팅 되는 그 아이디 정보를 선택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이 아이디 상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 아이패드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보면은 이 파란색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고유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이 윈도우 기반에서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 탭 컨트롤들이 그 윈도우에서는 위에 나오지만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 아래쪽에 위치하는 시스템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추가할 때 실시간으로 추가하거나 탭을 이동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화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시할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 실제 디바이스에서 수정하는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디바이스를 연결하면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특성상 탭 컨트롤이 위쪽에 표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윈도우 10 태블릿은 윈도우 10 고유 스타일을 지원을 함으로 이렇게 파란색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맥에서 선택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맥 고유의 룩앤필을 제공하는 이런 앱들을 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파이어 UI 프리뷰 기능을 이용하면은 실제 개발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각각 디바이스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번 그런 앱을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파이어 UI 라이브 프리뷰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 탐색기를 열어서 실제 이제 그 델 파일을 설치한 경로 하위에 보시면은 소스 디렉토리 안에 이 툴스 그리고 파이어 UI 앱 프리뷰 이쪽 경로로 보시면은 이 경로는 그 델파이나 C++ 빌더 이 정식 버전을 구매한 경우에만 아마 이 소스 코드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로에 들어오시면은 Fire UI 앱 프리뷰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윈도우나 맥, iOS, 안드로이드에 배포하게 되면은 그 앱을 그 실제 기기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Fire UI로 검색하면은 이렇게 구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링크도 있습니다. iOS는 제가 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멀티 디바이스 디자이너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멀티 플랫폼 앱을 개발할 때 화면 구성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그 기술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플러그인과 애드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하는 애드온은 뭐 델파이 아이디에 상당히 많은 그 플러그인과 애드온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코드 사이트. 자, 코드 사이트는 상당히 유명한 로깅 컴포넌트이자 툴이죠. 자, 로깅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델파이에 최적화된 로깅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로 객체 오브젝트를 넘겨서 오브젝트에 관련된 속성 값이나 원하는 값을 그 파일이나 뷰어로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과 시점 사이에 변경된 속성들만 남기는 등등의 다양한 그 디버깅 로그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사이트를 이용해 디버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 링크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UML 형태로 소스 코드를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리고 파나수스 같은 경우에는 북마크와 내비게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xpert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CM팩도 Gexpert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산성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그리고 델파이 데브 셀 툴스 같은 경우에는 자, 개발 관련된 기능들을 윈도우 탐색기, 즉 윈도우 셀에서 그 기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플러그인입니다. 오픈 소스고요. 그리고 델파이 패키지 인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설치를 지원하고 패키지 간의 의존성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본사 기술 자료에 있어서 제가 넣긴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알아두시면 좀 더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델파이에서 코드 디버깅 로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 사이트 라이브 뷰어 또는 파일 파일 등으로 로그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제가 이전 그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내용이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야시모토 다카시라는 분께서 이 C++ 빌더 기반으로 그 코드 사이트 관련된 기술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한국어로 자동 번역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사이트 익스프레스 버전 같은 경우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툴스의 게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그 코드 사이트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물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에디션은 정식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링크는 이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델 메이커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UML 2.0을 지원하는 그 모델링을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그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디 상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상당히 이제 모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뭐 짐 맥키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만나본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모델 메이커는 참 좋은 툴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트라이얼 설치하신 다음에 유료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나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터 그리고 북마크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델파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트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파나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류의 내비게이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과 자,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코드를 쭉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제 북마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바로 조금 줄여가지고 폴딩해서 보이는 것들도 북마크가 표시가 되고,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이제 캐럿 단위로 마크를 북마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G 익스포트는 너무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모든 기능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M팩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 자, 그리고 이제 델파이 데브쉘 툴 같은 경우에는 쭉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그리고 윈도우 쉘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메뉴들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한번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패키지 인스톨러 기능인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를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패키지 간의 의존성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알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설치해 보시고, 이 부분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과 애드온 기능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반적인 팁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윈32로 프로토타입 모바일 앱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파이어몬키 이야기인데요. 파이어몬키는 뭐 윈32, 64, iOS, 안드로이드, 맥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32 같은 경우에는 개발 PC를 말하는 거고요. 즉 개발 PC에서 빠른 컴파일러로 그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기능들을 윈도우 32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이제 모바일에서 필요한 기능, 그런 기능들은 모바일 앱에 돌려서, 예를 들어서 뭐 GPS 정보를 수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폰에 있는 뭐 사진을 불러온다든지, 그러한 이제 모바일 폰에서만 되는 기능들은 실제 배포를 해서 확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이동을 하는 등등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빠른 컴파일러인 윈도우 32를 이용해서 컴파일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바일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훨씬 빠르게 앱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스타일을 좀 그 윈도우 32에서도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 소스 코드에 fmx.mobile preview라는 유닛을 추가를 하면은 화면에 모바일과 같은 스타일로 그 화면이 실행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빠르게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실패하시고 자주 도전하시고 작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시도하는 등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트라이 해보시고, 델파이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컴파일해서 오류가 나는 부분 찾아서 수정한 등등 다양하게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뭐 다른 방법을 찾고 등등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뭐 많은 고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고민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수정하는 방법도 때로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자, 그리고 그 POC라는 개념 증명 앱을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작은 단위의 POC, 개념을 증명하기 위한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용된 소스 코드를 재활용해서 큰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장점은 보통 작은 단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조합을 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모듈화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큰 프로젝트에서도 모듈 간의 조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모듈을 단위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됐을 때 해당 모듈에서 원인을 찾고, 아니면 이 모듈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POC를 진행하면서 작은 모듈 단위로 개발해서 큰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방식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버그 또는 이제 문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운영하는 테크 게시판 tech.dev기업.co.kr 또는 델마당, 볼랜드 포럼, 그리고 파이어몬키, 네이버 카페 등등을 이용해서 먼저 질문을 검색해서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시고 현재 상황을 충실히 적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뭐 많은 경험을 있는 분들이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메타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메타인지인데,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아는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보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술에 대한, 네,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로, 네, 그 소스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램 디스크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속도가, 네, 좀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램 디스크라고 하면은 메모리 기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현하는 건데, 메모리의 일부 영역을 디스크로 구현해 놓고 그쪽에 이제 컴파일된 아웃풋 파일을, 네, 생성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속도를 뭐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더 향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원래는 SSD를 장착하면은 좀 더 좋겠죠. 뭐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장비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은 컴파일 속도를, 네,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닛 아웃풋 디렉토리를 램 드라이브로 설정을 하시고, 이 IM 디스크 툴킷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네, 사용할 수 있는 램 디스크니까,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공통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 패키지 등을 빠르고 쉽게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게딧 패키지 매니저에는 다양한 뭐 그 기본 컴포넌트 외 컴포넌트들이, 네, 추가가 되어 있는데, 터보팩 등의 이제 오픈 소스 컴포넌트들도 있고요. 상용 컴포넌트 트라이얼도 있고 일부 데모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픈 소스 컴포넌트나 이런 부스트 또는 WinRT 뭐 라이브러리 등과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도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네, 항목들은 설치하거나 어인스톨해서, 네,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는 100여 개의 이제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패키지는 매 버전 또는 중간중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네, 좀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팁은,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네, 마쳤고요. 이제 추가적인 정보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뭐 관련 리소스들은 요 tech.dev.co.kr의 430204, 네, 요쪽 보시면은 관련된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손쉽게, 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발표 자료와 뭐 다시 보기 등도 이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롱, 네, 엠버카드의 MVP인 브라이언 롱이 아이디 생산성 팁, 네, 남긴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킬 스프린트에서 생산성 관련된 내용으로도 진행한 내용도,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템플릿 관련된, 네, 그 강좌도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네, 라이브 템플릿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뭐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델파이나 C++ 빌더에 궁금하신 점은, 네,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은, 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평상시에 개발하다가 궁금하신 점은 tech.devgear.co.kr, 네, 방문하셔서 개발자 Q&A 쪽에 질문 주시면은 저희나 또는 다른 개발자 분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